내 인생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고 가는 삶이었어. 누가 나더러 유식하다, 박식하다고 할 때마다 거부감이 들지. 나는 궁금한 게 많았을 뿐이거든.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도 나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오가는 것이 내 인생이고 그 사이에 하루하루의 삶이 있었지. 어제와 똑같은 삶은 용서할 수 없어. 그건 산 게 아니야. 관습적 삶을 반복하면 산 게 아니지. 흙은 고정돼 있어서 못 움직여요. 일본인이 아무리 약탈을 해가도 흙은 약탈할 수 없어. 흙 속이라는 건 땅 속이라는 거야. 땅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혼이 묻혀 있지. 그런가 하면 바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동쪽에서도 불고 서쪽에서도 불어오잖아. 서양에서도 일본과 중국에서도 바람은 불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국토대장정을 나서는 대학생들에게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한 발 한 발 밟는 흙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혼이 서려 있다.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다. 100년 후 너희도 흙이 되어 땅속 어딘가에 묻힐 거 아니냐. 그러니 그 국토의 끝에서 끝까지 한 발 한 발 밟는다는 건 얼마나 큰 감동이냐. 결국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우리의 운명이 있고 과거와 미래가 있고 오늘이 있는 거다라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뭐가 있는진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거야. 뒤에 무슨 말을 넣든 그건 각자의 자유예요. 만약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슬픔이 있다라고 해봐. 메아리가 없잖아. 빈칸이 있어야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생기는 거지. 빈칸 없이 정확하게 말하면 끌어들이는 힘을 못 가져요. 사용설명서나 안내문을 봐봐요. 상상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지. 빈칸이 있는 말은 한국 음식과 비슷해요. 한국 음식 하나하나는 완성품이 아니야. 밥은 싱겁고 반찬은 짜. 싱거운 밥이 맵고 짠 김치와 입속에서 어우러질 때 진정한 맛이 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게 한국 음식인 거지.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는 눈앞의 경치를 볼 수 없다. 고장이 나야 갓길에 차를 세우고 멈춰 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경과 이야깃거리가 생긴다. 창조란 잘 달리는 슈퍼카가 아니라 고장난 구닥다리 차와도 같은 것이다. 남들이 정신없이 달릴 때 홀로 멈춰 선다. 그리고 비로소 본다. 느낀다, 생각한다. 갓길 역시 이런 생각의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한 나라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뇌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잃지 않으면서 외국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그래야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는 접점에서 스파크가 튀고 창조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새가 둥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멀리 날기 위해서다. 민족은 가장 따뜻한 둥지이지만 날지 않을 때에는 감옥이기도 하다. 날기 위해 우리는 둥지를 갖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알을 품는다. 날개는 덮개가 되고 품개가 된다. 날개는 날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덮고 품기 위해서 있다. 알을 까고 나온 새끼 새들은 미구의 둥지를 떠나 먼 하늘로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어미 새가 그랬듯이 어느 가지의 둥지를 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둥지와 날개를 동시에 갖게 된 새는 행복해진다. 첫 번째 비전은 두레박이었지. 우물에 두레박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물을 기려고 우물에 가는 사람마다 제각기 두레박을 챙겨야 할 거 아냐. 하지만 누군가 우물에 두레박을 놓아두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문화시설을 공유하는 문화공동체 작업을 두레박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잘 봐. 두레박의 속성이 참 특이해. 항상 물을 퍼 올리지만 자신은 늘 비어있지.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갈증을 품은 두레박 역할을 바로 문화부가 해야 한다는 뜻이었지. 둘째는 부뚜막의 부직갱이가 되자는 것이었어요.
부직갱이는 겉으론 하찮아 보이지. 특별한 도구가 아니야. 그러나 불을 지피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불을 붙이고 불길을 일으키다 보면 부직갱이는 늘 그 끝이 벌겋게 달아오르지만 스스로는 타지 않아요. 문화부 공무원들이 바로 문화에 불을 지피는 역할. 아궁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부직갱이 역할을 하자는 거였어요. 바위를 계란으로는 깰 수 없어요. 하지만 생명의 이끼로 몽땅 덮어버릴 수는 있지. 변하지 않는 견고한 현실을 생명의 이끼로 덮는 것. 그것이야말로 문화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봤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술 영재를 위한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권이나 우월한 지위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천부의 예술적 재능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행운이 아니라 장애인 같은 고난의 핸디캡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온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거나 말을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맹아학교, 농아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은 절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약 하늘이 주신 음악의 재능을 살리지 못했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술가란 하느님이 자신의 실수로 만들어진 아이를 그냥 세상에 내보냈다가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임을 알고 급하게 특별한 재능을 하나씩 준 존재들입니다. 눈곱 하나 떼어다 붙여서 피카소 같은 천재 미술가가 되게 하고 귀지 하나 넣어주어 베토벤 같은 천재 음악가 태어나게 한 것이지요. 동력자원부는 안 되는데 왜 문화부는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여기를 팔아라고 해서 팠는데 석유가 나오고 저기를 팔아라고 해서 파보니 가스가 터져 나온다면 에너지 특수학교를 만드십시오. 농림부는 안 되는데 왜 문화부는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반문하겠습니다. 만약 기저귀 찬 아이가 모내기에 천부적인 재주가 있어 성인이 평생 심을 양을 하루 만에 몇 트럭씩 심는다면 그런 아이들을 위해 농림학교를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문화부의 영역에는 그런 아이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모차르트처럼 절대음감을 지닌 4살짜리 아이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아이들에게 일반 교육을 실시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어령 80년생각 김민희 지음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령집 어록은 진작에 만든 영상이 다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빠진 어록이 있는지 제가 더 듣고 싶어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사실 이어령 교수님의 첫 영상을 만들 때 이어령 교수님의 어록에 감동을 받던 중에 어이령 교수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서러움과 무서움이 교차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암튼 오늘 영상 작업하면서 역시 이어령 교수님은 시대의 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책은 작가인 김민희님이 질문하고 이어령 교수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분 연설이 끝났다. 긴장과 웃음 끝에 잠깐의 틈이 생겼다. 그때 정 총리는 그런 반대 의견 없는 것으로 알고 통과시키겠습니다 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탕탕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이 제정되는 순간이다. 흔히들 음악하는 사람에게도 일반 교양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 모르는 소리야. 음악 영재들은 음악을 통해서 철학을 배우고 인생을 배워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이런 아이들한테 철학을 가르치고 물리를 주입시키다 보면 재능의 날이 다 무뎌져 버려요.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 절대음감은 4, 5세 때 발현돼요. 실리콘밸리의 천재들도 그렇지.
20대 넘으면 반짝임이 예전 같지 않잖아. 예술 형제들은 대부분 프랑스,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어. 그러면 유학을 못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유학을 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 더 나아가 거꾸로 외국의 예술 형제들이 한국으로 유학 오게 하는 예술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은 무엇이든 잘 버려. 쓰레기 버리든 마구 버리지. 만나자마자 이어령 교수가 던진 일침이다. 말끝마다 버리잖아. 내버려에서부터 시작해서 먹어버려, 쓸어버려, 잡아버려, 잊어버려. 무언가를 결단하거나 포기할 때에도 버리라는 말이 따라붙고 심지어 버린다를 겹쳐서 버려버려라고 해. 그는 버려의 수십 가지 예를 늘어놓다가 갑자기 어조를 바꾼다. 그런데 말이야. 한국인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민족이야. 버려둬라는 말이 있잖아. 반전이다. 종종 그렇듯 오늘도 이어령 교수는 반전과 뒤집기로 시작했다. 버리다와 두다는 반대말임에도 우리는 그 말을 예사롭게 겹쳐서 쓴다. 내버려두라는 말은 버리라는 뜻인지 그냥 두라는 뜻인지 알쏭달쏭하다. 내버려둬의 의미를 곱씹으며 함께 웃던 이 교수는 웃음기를 거두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위기는 기회라고들 하잖아. 왜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쳐야만 기회를 찾으려 할까? 정말 창조적인 건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지. 한국은 궁죽통이 통할 때가 많았어요. 위기의식이 있어야만 부랴부랴 살기를 찾지. 꼭 닥쳐야만 뭔가를 해. 그렇다 보니 1년, 2년, 한 달 전에 계획한 결과물이 전부 같은 경우가 많아. 글쓰기도 마감이 닥쳐야만 써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다 쓴 치약을 쥐어짜듯 하면 안 돼요. 창조는 천재적인 것이 아니거든. 미리 대비하고 분석하다 보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나오는 법이지. 한국인은 위기는 기회다를 진리처럼 삼고 위기의 고비마다 늘 극복해왔다. 마치 위기가 닥쳐야 기회를 얻은 것처럼 한국인은 위기에 강하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는 이 전제 자체를 원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 위기가 코앞에까지 닥친 이제야 정치사회적 문제로 풀어내려 애쓰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 시기에 인구구조를 예측했을 때부터 인공수정과 베이비시터, 로봇 기술 등으로까지 이 문제를 확대해 연구해 봤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창조적인 사람이 한 명이면 따돌림을 당해서 안 돼. 창조적인 세력이 많아야 서로 네트워크를 맺고 교류를 해서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명언이 잘못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는 뜻만 있어요. 위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크라이시스와는 의미가 달라. 크라이시스에는 갈림길의 의미가 있지만 위기라는 말은 그렇지 않거든. 그저 위험한 때라는 의미지. 위기가 본래의 뜻과 달리 희망의 의미까지 내포하게 된 건 케네디의 연설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참수당한 선교사들이 잘못 만들어낸 말을 케네디가 차용했는데 우리가 그걸 역수입한 것이지. 지금은 빅데이터의 정점에 와 있어요. 정보가 쌓이고 쌓여 빅데이터 시대가 왔으니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빅데이터 활용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다시 정보공학이 필요하고 정보를 처리하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은 방향성을 필요로 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또 지금은 디지털 세계에서 아날로그 세계로 나오는 시기야. 디지털은 맛있는 사과 하나 못 먹는 가상의 세계잖아. 구글을 봐요. 디지털 공간에서 개발한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오프라인 공간으로 끌어냈잖아. 디지털의 최종 정착지는 아날로그예요.
2020년인 지금 이어령 교수는 한국 사회를 향해 위기는 기회다라는 명언을 버리자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다.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그저 위험한 상황일 뿐이니 위기에 닥쳐서야 부랴부랴 해결 방안을 찾지 말고 위기가 오지 않도록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이다. 노학자의 해안이 집약된 간절한 외침이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폐해를 불식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어라며 이런 말도 덧붙였다. 육체적 핸디캡, 지능적 핸디캡, 사회적 격차를 줄여서 인간이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진짜 꿈 같은 세상을 맞을 수도 있어요.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공짜야. 그 많은 정보를 공짜로 제공한 대가로 상품 가격이 떨어지지. 이게 바로 크리스 앤더슨이 말하는 프리 마케팅의 원리야. 가수가 CD 앨범을 공짜로 내놓으면 그걸 들은 팬들이 콘서트에 비싼 티켓을 사들고 밀려와. CD 앨범 판매 수익을 안 받아도 가수 입장에서는 그쪽이 훨씬 실속이 있어. CD는 디지털, 콘서트는 아날로그 라이브,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디지로그 콘서트가 되는 것이지.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할까? 그에게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빼앗아 간다는 불안감이 높다라고 하자 이 교수는 바보 같은 걱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전화기가 대중화되면서 전화 교환수가 다 사라진다고 걱정하고 미국에 기차가 생기니 기찻길에 사용하는 침묵 때문에 나무가 줄어든다고 걱정했잖아. 그런데 어때요? 전화 교환수를 대체하는 다른 직업군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났고 나무는 끄떡없었지. 산업화 시대의 기계가 평등화를 가져왔듯 정보화 시대의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평등과 행복을 약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해요. 그게 디지로그와 생명자본주의로 가야 하는 이유지. 생명자본주의 사회란 생명가치가 보편적 문화로 반영되고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공감과 기쁨이 상품이 되는 그런 사회예요. 산업자본, 금융자본을 지나 생명자본으로 자본주의의 속성이 바뀌면 남을 기쁘게 하는 직업, 남을 도와주는 일, 자기 취미를 살린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수탈과 착취의 경제가 증여의 경제로 바뀌는 거지. 듣고만 있어도 푸근해지는 얘기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진다니. 너무 이상적인 전망 아닌가요? 묻자 그는 톤을 내렸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생명자본주의는 만드는 것이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야. 인류의 중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에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보살펴주고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 그런 디지로그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영문 L에 답이 있어라고 했다. 지금 우리 교육은 how to earn,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지. 을 하나만 보태봐. how to learn, 어떻게 배울 것인가가 되잖아. how to learn의 가치를 두면 사회 전체가 달라져요. 공부는 물론 연애와 친구 교제 다 마찬가지지. 공부를 통해, 연애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해봐요. 젓가락에서 한국인의 사이 문화를 엿볼 수 있지. 젓가락으로 콩알을 한 알씩 집어먹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문화야. 생활 속에서 공자의 인을 실천하는 것이자 혼자 독식하는 이기심을 억제하는 것이지. 욕심 사납게 마구 먹어 대는 걸 퍼먹는다고 하잖아. 젓가락 문화가 없었다면 콩알을 숟가락으로 혼자 퍼먹는 추악한 한국인이 됐을 거예요. 또 음식을 잘게 자르지 않으면 젓가락질이 되겠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먹기 좋도록 미리 한 입 크기로 잘라주니까 젓가락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서양 사람처럼 스테이크를 덩어리째 구워서 내오면 젓가락으로 집을 수가 없잖아. 걔라면 몰라도 사람이 어떻게 그걸 먹어요. 결국 부엌에 있어야 할 식칼이 식사 테이블에 나와서 만들어진 것이 서양의 포크와 나이프 문화야.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젓가락 문화라면, 포크와 나이프로 상징되는 서양 문화는 자기가 자기 음식을 썰어 먹는 개인 중심의 문화야. 젓가락뿐 아니라 김치와 비빔밥에 대한 이어령 교수의 이론도 널리 알려져 있다. 남들이 김치를 영양학적 관점으로 연구할 때 그는 문화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어령 교수의 음식 문화로는 식품영양학 전문가들의 학문적 토대가 되었다. 식품영양학 교수들이 김치 연구를 하면서 이어령 교수는 김치를 오색 오미를 갖춘 맛의 우주론이라고 했다. 혹은 이어령 교수는 우리 전통 음식에 음양오행 사상이 깔려 있다고 했다라고 인용하는 식이다. 강연하듯 말을 잇던 이어령 교수가 그런데 말야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며 씩 웃는다. 먹는 도구의 이름이 인체와 연결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숟가락, 젓가락은 손가락의 연장이거든. 그런 면에서 젓가락은 몽둥이와 정반대의 속성을 지녔어요. 몽둥이는 주먹의 연장이자 근육의 연장이지만 젓가락은 손가락의 연장이자 신경의 연장이에요. 힘의 상징인 몽둥이는 주먹보다 크고 뭉툭하지만 섬세함의 연장인 젓가락은 손가락보다 가늘고 뾰족해야 해. 젓가락은 내 몸의 피와 신경이 통해 있는 아바타인 셈이지. 이어 그는 가락에 주목했다. 어디 손가락뿐이에요. 머리에서 갈라진 것은 머리카락, 발에서 갈라진 것은 발가락이지. 또 온몸에서 갈라진 그 가락이 장단을 맞추면 노랫가락이 되고 신가락이 돼. 한국의 독특한 가락 문화, 짝 문화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지. 그의 발상에 탄성이 나왔다. 젓가락을 손가락의 연장선에서 보더니 손가락을 머리카락과 발가락으로, 발가락을 노랫가락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해석이란 같은 층위로 연결되던 의미의 연결망은 훌쩍 건너뛰어 이종교배가 됐다. 진부하고 낡은 개념에서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 이르는 수저라는 일상 용어에서도 이어령 교수는 짝의 문화를 읽어냈다. 수저는 두 개의 짝이 하나가 된 용어야. 포크와 나이프를 포나이프라고 하는 거 봤어. 숟가락으로는 국물을, 젓가락으로는 건더기를 먹지만 서로 바뀌기도 해. 마른 음식을 숟가락으로 먹기도 하고 국물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기도 하지. 젓가락과 숟가락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짝의 문화야. 우리는 점점 짝의 문화를 잃어가고 있는데 짝의 문화는 잠재력이 많아요. 사이 문화와 짝의 문화에서 기적의 순간이 창조되는 경우가 많거든. IT 분야만 해도 그래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워지니아,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폴 앨런 등 짝의 문화가 일을 했잖아. 우리나라 병풍은 또 어때요? 새와 꽃을 보면 다 짝이 있어. 그런데 예외가 있지. 물고기. 물고기는 새 말이야. 3호. 왜 그런지 알아요? 고기어가 여가 여와 음이 비슷해. 비 오는 날, 겨울, 그리고 밤은 책 읽기 좋은 여가 시간이라는 뜻의 사며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아무리 바빠도 사며를 활용하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사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니 의미 같은 새 물고기로 표현한 것이고, 사며와 삼어, 합리적 사고 및 논리와는 반대되는 비합리와 우연의 개념이다. 그는 합리적 발상만으로는 절대 창조가 나올 수 없어라며 말을 이었다. 창조를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돌연변이지. 이야기의 구조로 보자면 기승전결에서 전에 해당해. 합리주의 일변도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게 창조야. 그걸 한국인이 가장 잘하잖아. 순발력에서 나오는 임시변통을 브리콜라주라고 해. 산에 다니면서 지팡이와 닮은 도구를 찾고 대장장이 기술로 도구를 만들어내는 건 브리콜라주지. 그런데 현대인은 이걸 천시하고 점점 공학적 기술과 논리력이 강한 엔지니어들에 의존하잖아.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쪽의 힘이 너무 강하면 안 돼. 균형감이 중요하지.
젓가락질은 감성주의적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미래에 던지는 희망이고 전략입니다. 젓가락은 하드웨어, 젓가락질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인공지능의 스마트 젓가락을 만들면 모든 음식의 데이터가 한데 모입니다. 나트륨, 중금속, 혈당 등 몇 끼마다 전 국민이 먹는 음식 데이터가 모여 빅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데이터는 천문학적 숫자이고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인류가 일찍이 꿈꿔보지 못한 스마트 젓가락으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애플도 구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젓가락질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천리마에게 소금찜을 지게 하기는커녕 몽둥이질을 해서 내쫓는 사회라며 세계에서 국민들의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잖아. 그런데 한국의 문화 풍토와 사회 환경, 톱다운식 교육체계는 그 머리 좋고 빛나는 천재들의 날개를 꺾어버리지. 천리는커녕 백리도 달려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천리마들. 한국의 숨은 피카소, 숨은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많을까? 어린 시절 왕따나 다름없었던 스티브 잡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용기와 힘을 준 고등학교 교사 이야기부터 시작해. 그는 미국판 백락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아직도 기회의 땅인 것은 천리마를 알아보고 천리마를 마음껏 달리게 해주는 사회이기 때문이지. 한국인은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뭉치지도 않고 편 갈라 싸우는 걸 좋아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니야. IQ도 높은 민족이고 역사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문화유전자를 지녔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도 큰 대국 사이에서 버텨온 거예요. 우리가 군사력이 있었어? 정치력이 있었어?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지혜로 버텨온 것이지. 문화의 힘이야. 그 때문에 물을 휘두르는 사람들한테 토끼밥이 된 면도 있지만 무가 맥을 못 추는 오늘날의 11년 컨트롤 문민집의 시대에는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지. 우리는 칼이 아닌 붓으로, 머리로 지배해왔잖아. 한국인에게 내재된 오래된 미래의 저력을 느꼈으면 해요. 그는 이따금 그래서 내가 외롭다는 거야 라는 말을 흘리곤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말이 가슴 저리게 안타깝고 슬프다. 80년 생각을 매듭짓는 심정 어떠세요? 나는 평생 나에 관한 이야기, 회고록 같은 건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내 숨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보니 내 회고록의 일각을 보여준 것 같아. 약속을 깬 것 같아 허전하다고 할까? 결국 나도 별 수 없이 회고록 같은 사적 이야기를 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오해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내 민얼굴을 보일 수 있어 다행이기도 하고 참 신기해요. 선생님의 80년 생각의 열매인 디지로그와 생명 자본주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 퍼즐로 딱 맞춰진 게 말이에요. 거참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게 됐어. 코로나를 예견하고 한 말은 아니지만 이머징 바이러스 때문에 디지로그 시대를 맞게 된다는 말은 여러 번 했어요. 가까이 오면 병에 걸리고 그래서 디지털로 가면 아날로그 세계가 그립고 그래서 디지털만으로도 아날로그만으로도 안 되고 둘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이야. 코로나가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일찍 맞아떨어진 슬픈 퍼즐 한 조각 같아. 선생님이 남기신 창조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까지 유무형의 창조물을 많이 남기셨는데 유독 애착이 가는 창조물은 뭔가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 생각에서 나온 창조물들에는 다 애정이 있지. 굳이 고르라고 하면 쌈지공원을 조성한 것이나 갓길이란 용어를 만든 것처럼 내 전공 분야가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한 일인데 여전히 역사와 사회의 한 공간에서 숨쉬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손을 떠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키운 것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갓길 없음 표시판이 나오면 갓길이 없다는데도 기분이 좋아.
내가 문화부 장관할 때 이 용어로 바꾸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노견 로드숄더 기럽개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었을지 모르잖아. 의외예요. 88 서울올림픽의 굴렁쇠 소년, 축소지향의 일본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디지로그 등 누구나 알만한 굵직한 창조물들이 많은데요. 내 생각은 좀 달라요. 나는 강연할 때 갓길 장관이요 하고 소개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머리로 한 건 갓길밖에 없는 것 같거든. 겸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창조보다는 그것이 사회성을 얻고 역사성을 얻었을 때 티끌만 한 것이라도 자랑스러워. 창조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역사와 사회의 일각을 바꿀 수 있는 창조야말로 의미 있는 창조지. 그런 창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못다 이룬 창조 중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페이지는요. 어린이 교육이지. 아이들은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잖아. 그런 아이들을 위해 놀면서 배우는 창조 교실을 만들고 싶었어요. 색채 교육, 언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몬테소리처럼 스스로 학습하게끔 하는 것이지. 시도는 여러 번 해봤는데 기존 학교 교육 시스템을 건드리는 일이라서 잘 안 됐어요. 나는 천재가 아니다. 누구나 나처럼 생각하면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재차 말씀하셨지요. 이어령처럼 생각하기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창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안 한 것뿐이야. 갓길도 그렇지. 노견하면 길가에게 같고 로드숄더라고 하면 숄더백 같잖아.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낯익은 말로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탄생한 말이 갓길이지. 그게 무슨 천재적 발상이에요. 천자문도 그래.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하늘은 까맣고 땅은 노랗다는 훈장의 말에 왜 하늘이 까맣나요? 묻다가 첫날 쫓겨났잖아. 하늘은 보통 파란데 까맣다고 외우는 사람이 이상하지. 왜 까맣냐고 묻는 6살의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을 생각해봐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어린아이가 천재예요? 아니지. 아이는 본 대로만 얘기한 거야.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짓과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소위 무릎 느낌표가 선생님이 가지신 창조력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재미난 말이 있어. 신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해답이 아닌 그 질문 속에 있다는 거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일 먹을 양식을 생각하는 사람, 또 권력에 빌부터 출세해보자는 사람도 있지. 왜 신이 있는지를 생각하겠어요? 영성이 없으면 이런 질문은 안 하겠지. 신을 문제시하는 마음, 그게 바로 신이에요. 내가 말한 무릎 느낌표도 마찬가지야. 느낌표가 해답인 줄 아는데 물음표 없는 느낌표가 이 세상에 있을까 의문이 있었고 그 의문이 풀리기 때문에 기쁨도 생기는 것이지. 여전히 피터팬 같은 표정을 지니셨지요. 80대 후반에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식의 최전선을 꿰뚫고 있는 비결은 뭔가요? 신선은 노인이고 신선 옆에 있는 동자는 아이인데 둘의 얼굴이 똑같다고 하지. 노자는 돌을 체득한 사람을 어린아이에 비유했고 내 얼굴이 꼭 짓궂은 6살 아이 같다. 노인 냄새가 안 난다고들 하는데 그건 나뿐 아니라 무릎 느낌표를 갖고 지적 호기심에 빛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일 거예요. 나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귀엽다는 말이야. 유치한 구석이 있으시네요. 귀여우세요 하면 기분이 아주 좋아. 반대로 어른스럽다, 인격자다, 원로답다, 노숙하십니다란 건 칭찬으로 들리지 않지. 어린아이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나에겐 인삼녹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내가 내 상상력의 보고이고 그때 봤던 세계가 오늘날 감성과 예술의 기반이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봤던 햇빛, 나뭇잎을 흔들리게 하는 바람.
그게 내겐 최대의 자산이지. 스스로 생각하시는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신지요? 나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아.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 양력 나이와 음력 나이가 다 다르다 보니 막 헷갈리거든. 이름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의영이었어. 어자를 서울 근교에서는 으로 발음했거든. 그러더니 표기할 때는 언영이가 됐어. 이화여대 시절에도 이언용 교수로 불렸지. 한데 교육부 교과서에는 어령으로 표기돼 있어요. 영자를 영으로 소금화해서 읽었거든. 나는 지금도 내 이름이 의영인지, 언영인지, 어령인지 모르겠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성별, 연령, 이름이잖아. 내 성별이 남자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연령과 이름이 애매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생각. 내 생각에서 찾아야지. 질문을 바꿔볼게요. 세상 모든 아이는 지적 호기심이 있지만 어른이 되면서 이 호기심을 잃어버린다고 하셨지요. 호기심으로 본 선생님의 나이는 몇 살 정도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정지된 것 같아요. 12세, 13세 정도. 그때 인생관도 바뀌고 혼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남에게 의존하지 말자는 생각도 들었지. 소아마비에 걸리면 다리 하나가 자라지 않듯. 그때 멈춘 뒤 어린아이의 눈으로 쭉 살아온 것 같아요. 이중 구조가 생긴 거지. 문학이나 예술을 말할 때는 어린 시절의 호기심에 빛나는 내가 있어. 사물마다 경이롭고 나비마다 다르게 날고 꽃들마다 환희에 차 있는, 이게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타오마젠이지. 타오마젠을 얻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책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발견하면 판단이 정지되면서 억하고 덮어버리지. 눈을 더 크게 뜨고 읽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신다고요? 너무 놀라서 그 감동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첫눈에 반한 기막힌 여성이나 남성을 만나면 온몸이 굳어버리잖아. 책을 읽을 때에도 그런 순간이 있는 거야. 숨도 못 쉬고 걷지도 못하고 얼어버리는, 그건 기쁨의 순간인 동시에 공포의 순간이기도 해요. 호랑이를 만나서 도망가는 건 덜 공포스러운 거야. 정말 무서우면 움직여지지 않지. 그런 엄청난 지적 환희의 순간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아직 못 만났지. 그냥 덮는 정도는 만났지만 이중 구조에서 나머지 하나의 정체성은 뭔가요? 남편, 아버지, 교수, 위원장, 장관 같은 것이지. 이런 사회적 자아로 살아가려면 권위도 가지려 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야 하지. 어린아이 같은 나도 있고 이런 나도 있어요. 인생을 살며 후회되는 게 있다면요. 프로메테우스는 앞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에피메테우스는 항상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내 몸에는 이 두 신화의 형제가 살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셀레브와의 인터뷰를 보니 평생 읽고 써온 외길 인생을 회고하시면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를 내비치시던데요. 그건 후회와는 달라요. 다른 길로 가면 또 다른 삶이 있었을 텐데 하는 호기심이지. 나는 내 세계가 우주이자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고 또 이 길이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다른 좋은 길은 없었을까 하는 무한한 욕망이에요. 셀레브의 선생님 인터뷰 영상이 여전히 화제예요. 조회수 71만 회로 역대급이던데요. 선생님 영상의 인기 비결이 뭘까요? 나는 글을 쓰거나 강연할 때 새로운 소리를 한 게 없어요. 셀레브 인터뷰의 골자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잖아. 다 아는 이야기지. 한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만 해왔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와 개가 있습니다 하면 화제가 안 되니까. 우리 집엔 금송아지가 있어요 식의 이야기를 하려 해요. 나는 살아오면서 경천동지할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지나치려 한 것을 정색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 공감을 해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 공식 같은 이야기에 70만 명 넘는 이들이 공감을 하겠어? 아, 그렇네요. 다 아는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루는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런데 복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새해만 되면 되풀이하다 보니 자동으로 말해버려요.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서 입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내 머리로 생각한다는 점일 거야.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최근 선생님이 의심하고 회의하는 대상은 뭔가요? 돼지야. 돼지의 특성을 사람들한테 말해보라고 하면 거의 다 뚱뚱하다고 하지. 그래서 살찐 사람을 돼지 같다고 하고. 과연 그럴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돼지의 특성은 뚱뚱한 게 아니라 다리가 짧은 거야. 돼지처럼 다리 비율이 짧은 짐승이 또 어딨어요? 돼지에 대한 오해지. 또 있어. 2018년이 되니 60년 만에 황금돼지애가 돌아왔다고 떠들썩해. 이 표현이 참 답답해요. 우리는 60년 전과 똑같은 시각으로 돼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생식이 왕성하니 돼지가 풍요의 상징이라는 건데. 이건 농경시대의 패러다임이야. 돼지관을 바꿔야 해요. 돼지관이라. 황금돼지, 풍요돼지가 아니라면요. 잘 봐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 강남의 입시정보왕 엄마를 뭐라고 해요? 돼지 엄마라고 하잖아. 이때의 돼지는 정보돼지야. 돼지는 냄새를 잘 맡아. 개보다 후각이 10배나 민감하지. 그래서 프랑스의 프로방스에서는 땅속에 있는 송로버섯을 돼지가 찾아내. 그 다음 생명화 시대의 돼지는 바이오 돼지야. 돼지는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 특성이 인간과 가장 비슷해. 그런가 하면 소통돼지라 할 수도 있지. 요즘 반려동물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잖아. 살도 몽글몽글하고 보기보다 머리가 좋아서 웬만한 개보다 지능이 높아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열정을 잃은 이들이 많습니다. 노력해도 기회가 오지 않는 현실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일자리는 없어. 하지만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BTS, 방탄소년단을 봐요. 오프라인 소속사에 가려면 기회가 적겠지만 온라인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지. 온라인에는 멀고 가까운 게 없으니 남미까지 1초 만에 갈 수도 있고 돈도 안 들잖아.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일자리를 만든 거지. 기존 패러다임으로 일자리를 찾지 말라는 뜻이신가요? 그렇지. 황금돼지, 풍요돼지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일자리 많은 상태지만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미 있는 단 하나의 의자에 앉으려 하면 서로 앉으려 밀쳐내고 싸워야 하지. 그런데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어때요? 내가 만들어 내가 앉으니 확실하지. 우물물을 마시려 하지 말고 우물물을 파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목마른 갈증을 가지고 새 우물을 파라는 거지. 지적 상상력이나 엄청난 아이디어는 20대가 절정이야. 20대요. 선생님의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80대 후반인 지금도 창조적 상상력이 여전하시잖아요. 방대한 독서와 사색이 이를 가능케 했을까요? 그런데 덮어놓고 1000권의 책을 읽는 사람과는 다르지. 산 전체를 뒤진다고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어디를 파야 광맥이 있는지를 아는 거야. 인문학자인데 돼지를 왜 찾아봤겠어? 12지 연구를 왜 했으며 젓가락, 가위바위보, 보자기 문명을 왜 연구했겠어? 나의 창조적 상상력은 다독에서 비롯됐다기보다 지적 호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지적 호기심은 선천적인 것 아닌가요?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있는 거지. 내 특징은 유년 시절의 상상력과 호기심, 반짝이는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지금까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어린아이의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일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터를 만들고 인생을 바깥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으면 해요. 육체의 나이가 연장되어 200년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더 하고 싶으세요? 2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진로 생각해요. 200년은 200년의 하루가 있는 것이지 200년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야.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끝없이 시간이 스쳐가는 한순간을 살아가는 데 진력할 뿐이에요. 미루기는 안 하시나요? 왜 안 하겠어? 중요한 일은 나도 내일 하자고 해요. 직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툭하면 주말에 할게 해. 인간은 시간에 인위적인 칸막이를 해서 주말과 주초를 만들어요. 관습화된 시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 모어 댕과 모어 레스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끝없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걸 내일로 미루는 거야. 중요한 걸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가 종종 말하는 해녀 얘기야.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전복을 발견하면 그걸 숨겨놓고 내일 좋은 사람이 오면 따다 줘야지 해. 전복은 점점 크는데 해녀는 이제 전복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늙어서 마지막에는 보물섬 지도밖에 못 그려주지. 내가 요즘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보물섬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 전복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게 확실한가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따오지 않은 전복이 정말 거기에 있었는지, 그게 정말 전복이 맞는지, 빈 껍질인지 모르는 거야. 따와야 전복이지. 두고 온 전복은 전복이 아니잖아. 이게 인생을 속이는 기막힌 일루전, 환상이야. 전복 찾기라.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우물물에 대한 갈증과 통하는 면이 있어요. 우물을 파다가 우물물이 안 나오면 실패라는 단어를 쓰시나요? 그렇지. 실패했네 하고 다른 우물을 파지. 그래서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도전이에요.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려는 사람은 그게 끝이야. 물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호기심으로 우물을 판 사람은 물이 안 나와도 끝이 아니야. 호기심은 그대로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고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또 다른 우물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는 법이지. 욕망 자체가 삶이라고 생각하면 노력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우물물이 나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군요. 그렇지. 그저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품고 지적세계를 탐험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짜릿한 거야. 파다 보면 콸콸 솟구쳐 오를 수도 있고, 사막 한가운데에서처럼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느 사막 한가운데의 열사에서 열사처럼 우물을 파는 것이 평생의 내 삶일지 모르지. 이 많은 책들과 두툼한 자료들이 마지막 우물찾기를 위한 동반자들인가 봅니다. 편치 않은 몸을 이끄시고 지적 탐험을 멈추지 않는 선생님을 보니 숙연해져요. 아무 의미도 부여되지 않는 나. 지금부터 생성해가는 나가 진짜 나이고 실존인 개지.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걸 잊고 살아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아버지인지 관계 속에서의 나로서 살아왔지.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간은 거의 없어. 그래서 이 책은 남들이 아니라 내가 봐야 할 책인 개지. 김민이라는 한 놀라운 작가에 의해서 더 이상 아무 감각도 없이 굳어버린 한 사람의 묵은 흉터에서 선혈이 흐르고 아린 신경줄이 노출되는 생명감을 얻게 되었으니까 말이야. 숙연해지는 것은 내 쪽이라고. 감사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위즈 더 마우스의 류혜정 부서장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한마디 부탁할게. 이 책은 나에 관한 책이지만 김민희의 책이라는 걸 강조했으면 해요. 선생님에 관한 책인데 왜 자꾸 선생님을 강조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요? 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책으로 읽히길 바라시는 건가요? 이 책은 나에 대한 용비어천과 같은 책이 되면 절대로 안 돼. 자기 잘난 얘기를 하는 책을 왜 독자가 굳이 읽겠어?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들의 눈을 통해 보이는 나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나는 이 책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사물을 보는 눈, 현상을 보는 눈, 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다는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80여 년 동안 올리원의 사고를 해온 한 인간의 머릿속을 탐색해보라는 거지.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과 다른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 말이야. 더군다나 이렇게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사고가 필요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가려면 각자가 독립된 주체로 우뚝 서야 해. 독립된 주체로 우뚝 서는 삶은 어떤 경지일까요? 하루를 살아도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삶이지. 누가 뭐라고 하면, 뉴스에서 무슨 보도가 나오면, 책 한 줄을 읽어도 뭐가 기고 뭐가 아니고를 제 머리로 판단하면서 사는 삶 말이야. 역사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야. 역사라는 건 안방 얘기 다르고 부엌 얘기가 다른 법이거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각 안방과 부엌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 안방 얘기 들으면 며느리 잘못이고 부엌 얘기 들으면 시어머니 잘못이지. 그렇다면 누가 옳은 거야? 그래서 지식인이, 지성인이 필요한 거야. 뜬 소문, 가짜뉴스, 음모론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경험주의를 넘어선 냉철한 이성의 힘을 가진 지식인 말이야. 책에도 운명이 있을 텐데요. 이 책이 어떤 운명을 걷게 되길 바라시는지요? 이 책만큼은 어떤 시대, 어떤 정치적 흐름 속에서도 진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해요. 그저 이 아무개라는 한 개인이 대한민국 문화 이벤트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창조해왔는지, 그 척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창조성을 발휘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 그래서 창조적 인물론의 첫 책을 여는 운명을 지녔으면 해. 말하자면 이어령의 창조 독본 같은 성격이요. 맞아. 내가 평생 창조해왔잖아. 내 손에서 탄생한 우물물 한 방울이 생명의 순환을 고스란히 따랐으면 해요. 한 인간이 남겨놓은 열정 한 방울, 창조성 한 숟가락, 업적 한 그릇이 이어져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 비로 내리고 골짜기에 쏟아지고 또 그 물 한 방울이 다시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면 좋겠다는 거지.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선생님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요? 생명이지. 나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해요. 생명 자체가 목적이고 찬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고통마저도 생명에겐 아름다운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고통이 있겠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건